냉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 독점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냉전 시대에도 이미 미국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은 세계사적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동아시아 내의 소규모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다 보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신중국 60년 기억과 미래에서는 고려대 서진영 명예교수로부터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해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중국의 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아주 초미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어디서나 이 중국의 그 등장에 대한 이 화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중국의 등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정말 이 21세기는 20세기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즉 미국이 지배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팍스 시니카, 즉 중국이 지배하는 그런 중화주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냐.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의 이 세력 관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느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런 이 고도 성장, 압축 성장, 또 중국 경제의 질주,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가 아니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대국이고, 또 영토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뭐 중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에서 세 번째다 또는 네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까지 포함을 하면 네 번째가 되고, 해수면을 포함하지 않고 육지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클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 오대양이라든가 이런 오대호라든가 이런 그 호수, 넓은 호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을 하면 미국이 세 번째고 중국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덩치만 보면, 규모만 보면 이 중국이 그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상당히 그 대국은 뭐 중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이 물리적인 규모도 크지만 이런 그 거대한 규모의 중국 경제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국의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21세기에 중국이 세계를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랄까, 그런 어떤 기대랄까, 이런 것들이 이 중국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중국 경제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고 있다. 또 중국의 그 경제 속에는 그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중국 경제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그 중국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이 서방 세계의 그 비평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서방 세계의 어떤 의혹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지금 벌써 1978년 말서부터 시작을 하면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계속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주 심하게 표현을 하면 역사상에 이렇게 오랜 시기 동안 또 아주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의 중국 경제의 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 낮게 잡으면 9.8, 좀 높게 잡는 사람들은 10%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머지않아서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 통계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이제 두 개의 그 도표가 있는데 질주하는 중국 경제 해가지고 이게 90년대서부터 2008년대까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일본, 독일, 영국, 중국과의 그런 그 이 GDP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저 밑에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2008년도를 보면 2008년도에 지금 그 일본 여기서는 이제 미국은 빠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제일 높지만은 일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제3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여기 2008년인데 2009년도에 일본을 추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일본을 추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이 되면 금년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만 중국보다 앞서 있고 그 경제의 규모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표는 지난 한 6년 동안을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중국 경제가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저거는 이제 경제 양이 아니라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를 보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이나 또는 저기 파란색이 미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고 녹색이 저게 이제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 빨간색이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저걸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이나 세계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경제 성장률로 중국 경제가 질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은 이 경제적으로 규모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고 또 이 무역 차원에서 보면 역시 제2의 수출 대국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환 보유고로 따지면은 중국이 그 세계 제1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의 그 돈이 거의 다 중국에로 몰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중국 경제의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급격하게 증가하느냐. 80년대에 그 미미했던 그런 수준
90년에서부터 90년서부터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저 두 번 옆에 있는 또 다른 저거는 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일본,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달러 보유국이다.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이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인 건 틀림없고,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런 속도로 중국이 계속 발전해 간다면 이게 이제 이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력이라고 그럴까요? 경제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건 어떻게 보면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적으로 규모 면에 있어서 제2의 경제대국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이고, 요게 이제 까만線이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하는 지점이 바로 요 점입니다. 여기 와서 이 2013년에 미국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도표상에서는 1992년에 일본을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러시아를 추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 중국의 재등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재등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지, 중국이 그냥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던 중국이 한번 이 굴욕적인 역사의 굴곡을 거쳐서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목을 그래서 중국의 저는 재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세기까지, 특히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19세기까지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늘날의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도 오히려 더 컸습니다. 바로 이거를 여기 이 검은 요 시기를 주목해 보시면은 1820년대가 이게 상당히 피크를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경제가, 이게 중국 경제입니다. 이 당시에 중국 경제를 그러니까 19세기 당시에 중국 경제를 따라올 수 있는 경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그 제정 러시아나 일본 제국이나 다 19세기까지의 중국 경제와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상당히 그 당시에는 낙후된 그런 경제 규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1820년 이후, 1820년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히 추락합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적인 이 퇴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게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1840년의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기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1840년의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의 그 무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은을 본위로 한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 무역 흑자를 벌어지니까 일본이 아닙니다. 이제 영국이죠. 그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은본이 이제 그 화폐제도 속에서 상당히 그 무역 역조로 고생을 하니까 영국에서 그걸 그걸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아편을 밀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영국 또는 서방 세계의 무역 관계가 상당히 이 아편 밀무역이 성행되면서 역전이 돼서 중국의 그 은이라든가 중국의 재물들이 이 아편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서방 세계로 빠져 나가니까 당연히 그 중국에서는 그 아편을 강력히 단속하려고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영국과 이 중국 그 당시에 청나라가 충돌해서 처음으로 이제 서양의 이 군대와 서구식으로 서양식으로 무장되고 그런 군대와 신식 군대와 청나라의 그 구식 군대가 이 충돌해서 뭐 여지없이 청나라가 패배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그 홍콩 내주고 상하이 조개로 이제 상해라든가 이런 주요 이 대도시를 서방 세계에게 양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쇠락해 가는 것이 1840년입니다. 그래서 1840년 이후에 중국은 계속 나라도 그냥 엉망진창이 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1890년에 미국의 추월을 당하고 1934년에는 러시아의 추월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 추월을 당하고 결국은 1960년대까지 가면은 일본에게까지도 추월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선 명확히 안 됩니다만은 최하점이 중국 경제가 가장 낮은 단계로 추락한 시점을 찍으라고 하면은 1978년대입니다. 1970년대 후반은 중국 경제가 아주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1978년에 개혁 개방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 경제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서는 뭐 내려갈 때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덩샤평이 등장을 해서 과거의 그 마오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른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회생의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이렇게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중국의 그 흥망성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흥망성쇠가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력의 비교를 보면 한때 중국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다음에 미국이 우길승천해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그렇다. 2000년대 초까지는 미국 경제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만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가 추월을 하기 시작을 해서
미국 경제와의 격차를 줄이고 2013년경이 되면 미국 경제보다 중국 경제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도표가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면 중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중국 경제의 규모, 즉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과 거의 쌍벽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고 21세기 전반부에 어쩌면 미국 경제보다 오히려 중국 경제가 더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더 크게 더 발전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가 이런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고 압축 성장을 하니까 결국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군사적인 실력 또는 중국의 정치 외교적인 그 영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빠르게 확대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동아시아, 특히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만은, 과연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게 누구냐라고 그럴 때는 점차적으로 오히려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의 기여도가 더 확대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당히 많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가 중국 경제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이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중국의 군사력, 군비 확장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갖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의 국방 예상 증가율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좀 중국 국방 백서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국방비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라는 미국이나 또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방비가 계속 증가되고는 있지만 이처럼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비 증강 추세를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이 중국의 국방비의 증가율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율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로 했을 때 다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한 거는 GNP의 비중에 보면은 2%를 넘지 않은
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국방비를 볼 때 좀 몇 가지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걸 평가하는 게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 이제 그 제일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중국의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 예산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비를 따로 평가를 두 가지로 평가를 이렇게 해서 보는데, 보통 미국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와의 그 차가 많을 경우에 한 4배 또는 그 아주 최대로 벌어지면 7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건 상당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의 국방비가 끊임없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이 확대돼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GNP 속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그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현재 이렇게 보면 이 중국의 군비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그 절대 액수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의 국방비가 상당히 높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중국이 이런 군사력을 확장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 국방비를 이게 투입을 계속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국방비 증가를 계속하면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현재까지로 보면 중국의 군사력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만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일정한 정도의 해군력과 공군력과 그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중국이 자기네 대만 문제를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라는 게 중국의 이제 공식적인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이 최근에 이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해군과 공군력입니다. 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시키고 육군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군대 병력 수를 줄이고 약 300만에서 한 250만, 220만 이렇게 군대의 병력 수는 정예화하면서, 그러나 이런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강화시키는 이유, 특히 최근에 중국군이 주력하고 있는 게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까지도 지금 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잠수함이라든가 특히 그 항공모함이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것을 그 발전시킨다는 말은 이 군사력의 프로젝션, 그 군사력을 다른 지역으로, 넓은 지역으로 이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연해한 방어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국경 지역을 넘어서 다른, 이를테면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라틴 아메리카까지도 진출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국이 순수하게 자기의 국토 수호만을 위한 방어적인 내용의 그 군비 강화가 아니라 자기의 그 군사적인 영향력을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뭐 숨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런 그 의혹이 어느 정도가 사실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로 보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군사적인 그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국이 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 속에서도 현재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군비 강화나 군 현대화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중국의 그 주변 지역을 안정화시키는데 중국의 그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그 전략가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언제든지 쟤네들은, 중국은 지금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것이지, 그 중국의 뭐라 그럴까, 그 앰비션이라고 할까, 욕심이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 언젠가 기회가 되고 실력이 쌓여지면 미국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견해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전략가들 사이에 그런 서로 상반되는 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와서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화민족주의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중국은 1978년에 그 개혁개방 이래로 이 미국과 또는 서방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경제발전 제일주의로 갑니다. 모든 것을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경제를 발전하려면 여하튼 미국과 서방 세계의 그러한 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런 입장은 덩샤평이 등장해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중국 사회 내부에서 중화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중국 사회에서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민족주의의 그런 그 움직임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흥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21세기 또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나타나는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그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그 확인을 하느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과거에는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경제를 계속 발전을 시켜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다음에는 미국에 대해서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과연 그 미국이 나에게 뭐냐? 나는 미국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진 그 사람이 이시하라라고 지금 동경 도지사이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농객입니다. 이 사람이 1989년, 88년, 89년 그 당시에 이시하라가 책을 하나 편집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베스트셀러의 그 제목이 뭐냐면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되자 하는 게 이시하라의 그 책 제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 미국의 일본의 그 보수 정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미국 추종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미국에게 그 의존을 하고 그 대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는 게 과거 자민당 정권이나 이제 일본 정권의 아주 보수 정권의 기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일본이,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일본은 별로 그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경제도 이제 발전하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미국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미국에게 그 예스맨 노릇이나 하고 이럴 거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식으로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이시하라고, 역설적으로 그런 이런 일본 보수파의 거두였던 그런 그 이시하라의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인기를 끌어서 이 동양 3개국의 지식인 사회를 상당히 흔들어 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1996년, 즉 중국에서도 젊은 학자들 사이에 그 이시하라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중국이 이 커이 슈어부 아니요 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제목. 이게 이제 이시하라의 책 제목을 그대로 해가지고 쓴 건데, 저게 이제 중국에서 발표된 게 1996년입니다. 이 1996년 저 책이 발표된 것이, 이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책 내용 자체는 학술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내용에 무슨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그 정서를 그 시대의 이 지식인 사회의 정서를 아주 정면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덩샤평 정짜오민 시대로 가면서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하느라고 사실은 이 중국이 자존심도 버리고 결국 미국을 굉장히 추종했던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 하는 게 이게 바로 중화민족주의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그 기점, 촉발제 노릇을 한 게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서부터 이게 나중에 이제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중국 부가오싱이라고 하는 게 중국 is not happy. 중국이 행복하지 않다기. 요건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요 최근에 요 책을 썼던 그 저자들이 또 똑같이 요 책을 썼습니다. 역시 이것도 학문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이거는 서방 세계와 미국에 대한 아주 불편한 그런 그 중국 그 민중들의 그런 정서를 그대로 아주 거친 표현으로 거칠게 그런 표현한 두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이 두 책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징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미국과 서방 세계와 뚜렷이 구별되는 중국적인 것, 중국의 민족적인 것, 이것을 찾고 중화 문명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 강렬한 민족주의적인 그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중국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중국에 대해서 또 미국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강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라고 하는 게 이것도 역시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중국을 믿지 말라. 중국과 미국은 한 번은 자웅을 결하는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대충돌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또 미국의 이런 이게 다 사실 대중들의 속에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또는 미국적인 일방주의적인 그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 사회에서도 있고 미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미 관계가 겉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상호 협력적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외교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의 세계가 있는데 중미 관계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나라가 협력해 가야만 윈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나 미국의 지도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면이, 다시 감성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사회나 미국 사회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불신하고 도저히 상대방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이 늘 이렇게 불안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이 중미 관계의 뭐라 그럴까요? 이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미 관계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상호 협력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늘 긴장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일단 후반부에 가서 이런 이중적인 중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조금 좀 여기서 일단 일부를 끝내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정치적 영향력도 늘려가고 있는 나라. 국방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 의도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나라. 이러한 성장에 근거한 내셔널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나라. 모두가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막강한 중국의 등장을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견제해야겠다는 심리가 생겨날 수도 있죠.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기만 한 것이냐는 질문은 사실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분명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보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엔 중국 위협론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